오늘 저희가 또 채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맞죠. 오랜만에 채권 여신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영 차장님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이거 응원하셔야죠. 진짜 네. 딱 나오네요. 바로 우리 나오네요. 사실 저희 셋은 네. 고세대잖아요. 집에 잘 찾아보면 비더 레즈가 있을 있어, 수 있어. 아, 그럼요. 네. 집에 빨간 티 한 장씩 예. 다 있죠. 걸레짝이 네. 되긴 했을 텐데. 아, 오늘 빨간색 옷 입고 왔어야 되는데. 사실 저도 그랬어야 되는데 아. 다음 경기 때는 저희가 좀 빨간색으로 속옷? 어차피 속옷 말고 저 밖에 오늘 입으셨는지. 네. 속옷은 아마 빨간색이 많기 우리 피가 때문에 빨간색이잖아요. 제가, 심장이 또 그렇습니다. 빨간색이고. 네. 근데 고현 차장님 그 사이에 왜 이렇게 또 세련되고 예뻐지신 거예요? 스타일의 변화가 또 감사합니다. 있으죠. 헤어컷이 딱 이렇게 되니까 항상 보면 되게 오저스하시고. 닮고 싶은 예. 말투도 그렇고. 맞아요. 네. 너무 궁금한 그녀의 채권 시장 이야기. 여러분들 잘 모르는 분들도 네. 우리 사장님의 설명을 이렇게 듣고 나면은 이해가 진짜 쏙쏙 되실 거예요. 음. 그래서 오늘 채권 얘기는 큰 주제가 어떤 얘기일까요?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일단 오늘처럼 지수가 8% 네. 오르는 그렇죠. 시장에 무슨 금리 얘기냐. 중요해요. 게다가 오늘 네. 또 스페이스X라는 거대한 상장 이벤트가 있는데 네. 또 무슨 금리 얘기냐 하시겠지만 오늘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과연 어느 정도 금리가 평균적인 수준일까? 그러면 나의 자산은 어떤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만들어야 우리가 잘 투자를 하고 있는 걸까라는 기준을 좀 세워봐야 됩니다. 네. 그게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물가가 될 것이고 그 대표적인 이제 인덱스가 채권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중금리 시대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중금리 시대. 네, 중금리라고 하면 국채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국채 10년물 금리가 대략 한 3에서 5% 정도 수준에서 머무른다라는 거를 기본 디폴트로 깔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채금리가 3%라는 얘기와 네. 국채금리가 5%라는 얘기는 완전 다른 세상의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이렇게 중금리라는 구간이 명확해지는 구간이라면 사실 투자를 하는 전략에 있어서 주식에서도 기대 수익률이 최소한 5% 이상은 나야 된다라는 게 아마 투자자들의 기본적인 요구가 될 것이고 또 채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자본 차익을 우리가 노리는 어떤 투자 전략, 금리가 하락할 수 있는 이벤트에 베팅하는 전략 이런 쪽보다는 현금 흐름을 쌓아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에 대한 목적을 더 강화해야 되는 쪽이 아닌가. 그렇게 운용 전략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한 10월 달 정도부터 금리 오를 겁니다. 떨어질 거다라는 말을 거의 안 드렸어요. 향방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거의 네. 말씀을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시장의 흐름은 이제는 어떤 자본 차익에 대한 기회보다는 현금 흐름 중심의 설계가 더 요구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그것이 올해 들어서 이제 중금리라는 키워드와 함께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국채 10년물 금리가 4.2%, 4.3%거든요. 네. 말이 안 되죠. 사실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가 2.5%인데 무슨 국채금리가 4.2%입니까? 그리고 미국채 10년 금리도 이제는 뭐 4.5%예요. 우리가 4.5 넘어가면 뭔가 트럼프의 어떤 발작 그리고 미국 경제가 뭔가 크게 흔들릴 거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네. 미국채 10년 금리 4.5 돼도 주가 지수는 변동이 없고요. 이제는 4.7까지 그 네. 기준이 또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5.0이 될 겁니다. 상단이.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뭔가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이벤트 또는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를 가진 이벤트 이런 쪽에 채권의 자금이나 또는 투자의 전략을 세우는 것보다는 일단 자본 차익은 주식으로 네. 그리고 현금 흐름은 채권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두 개를 듀얼로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채권쟁이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해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또는 네. 주식 애널리스트가
우리 섹터, 우리 종목 떨어집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채권 방송을 애널리스트 안 나오시죠? 입장에서 네. 그렇죠. 채권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당분간은 금리가 크게 떨어지지 않으니 자본 차익은 기대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사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나 저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한 명이고 또 우리 또 시청자분들도 결국은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더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것인데 그럼 그분들께 채권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을 네. 금리의 방향이 아니라 현금 흐름 관점에서 좀 설명드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지금 오늘 드릴 말씀은 하반기 금리 전망이에요. 네. 뭐 금리가 몇 %까지 오를 것 같다. 뭐 예를 들어서 국고채 금리 상단 얼마, 하단 얼마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지금이 왜 중금리가 장기화되는 구간에 있는가라는 것을 좀 채권쟁이 입장에서 어떤 AI의 사이클이라는 것을 좀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고요. 네. 이거에 대한 솔루션으로 제가 채권 풍차 돌리기라는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채권 풍차 돌리기. 보통 우리가 통장으로 그걸 예전에 풍차 돌리기 기억나세요? 하잖아요. 네. 저희 한 10년 전에 맞아요. 적금 풍차 돌리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랬구나. 적이 있어요. 뭐 신드롬이 12개월로 있었구나. 쪼개가지고 뭐 네. 해서 12개월로 쪼개거나 아. 아니면 만기가 1년마다 도래하도록 맞아요, 해서 맞아요. 매 월마다 만기가 옮기고. 도래하게 하거나 아니면 매 연마다 만기가 도래하게 하거나 해서 어쨌든 현재의 상대적으로 높은 고금리를 네. 우리가 이자를 확보를 하면서 네. 만기도 우리가 너무 길게 가져가지 않으면서 현금 회전율은 높이고 그리고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는 그런 전략들을 저희가 적금 풍차 돌리기로 한번 해본 적이 네. 있죠. 맞아요. 저는 2026년 하반기는 채권 풍차 돌리기의 시대가 되지 오.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가져온 예시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브라질 채권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브라질 맞아요. 채권을 계속 얘기하셨어요. 일관되게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네. 가지고 왔지만 지금 국채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음. 지금 이번 6월 달에 5월 달에 상장됐었던 국채가 네. 국채 10년물이 이자를 얼마나 주는지 아세요? 국채가 국채 우리나라 국채 우리나라 말씀하시는 10년물 거예요? 국채 만기 10년짜리 국채고요. 국가에서 이자를 따박따박 주는 네. 채권이에요. 이자 얼마 줄까요? 아까 근데 10년물 얘기하셨을 때 4.2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한 2, 3% 그럼 그 정도 줄까요? 줘요? 네. 4%? 네. 아, 그래요? 쿠폰이요. 우리 채권에서 이제 이자 주는 이유를 쿠폰이라고 네네. 표현하는데요. 쿠폰이 4.25%예요. 너무 오. 괜찮은 거 아니에요? 너무 괜찮지 네. 않아요? 지금 제가 이제 국채에서의 이자를 받는 것과 다른 자산 또는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상호금고 이런 상대적으로 이자를 잘 주는 예금 또는 적금들과 금리를 비교해봐도 네.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럼 그러면 우리 지금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구간에 발행되는 채권들은 올해 발행되는 채권들은 평균적으로 이자율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가정하에 네. 그럼 우리가 이자를 계속 돌리는 전략을 쓸 수 있지 않을까 만기별로 분산해서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부터는 뭐 금리가 하락할 것 같다 또는 여러분들이 채권 뉴스를 보실 때도 네. 연준이 금리 인하 할 수 있다, 없다, 아니면은 뭐 이제는 인상 기조다 이런 것 자체에 너무 의미를 크게 두시기보다는 당분간은 중금리 트렌드가 지속되겠구나. 중금리가 트렌드가 지속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주는 금융 자산들이 많아진다는 많아진다. 소리구나. 네. 그러면 얘네들을 현금 흐름 관점에서 만기를 쪼개든 어떤 채권을 돌리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 높은 금리를 소위 말해서 따먹는 전략들을 잘 활용하면 요거 쏠쏠하겠다. 네. 요렇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시죠. 주식도 좋고 네. 수익률 여기 TVN에서 좋지만 이제 주식으로 어느 정도 버신 분들 특히 네. 이제 약간 연령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가지고 좀 안정적인 투자인데 그래도 조금 수익이 있는 예금보다는 수익이 좀 있는 투자를 하고 싶은 그 네. 시점이 도래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렇죠. 주식 시장이 더 좋다라고 하지만 일부 좀 찰실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되게 매력적인 투자의 방법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은데. 딱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정확하다. 역시 네. 평화의 상징이십니다. 비둘기입니다. 나 비둘기 제일 무서워하는. 네, 조류공포증이 좀 있어서. 저도요 후두둑거리는 거 네. 정말 네. 싫어하거든요. 너무 싫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고액 자산가들 고액 자산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채권의 투자 테마가 네. 현금 흐름 파이프라인 전략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나와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브라질 달러채를 활용하면 맞아요. 2달에 한 번씩 현금 흐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 2달에 한 번씩 만드는 현금 흐름으로 주식 재투자하시라. 네. 그러면 그게 만기가 첫 번째 만기 도래하는 게 제가 5년짜리로 세팅을 해놨었는데 5년 뒤에 첫 번째 만기 도래할 때 원금 받으면서 그 5년 동안 받았던 이자를 재투자하면 네. 수익률이 얼마가 될 수 있다라는 설명들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고액자산가들은 그 자산에 너무 투자를 많이 하셨고 네. 행복감을 느끼고 계세요. 왜냐하면 첫째, 지금 채권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포모 심리예요. 포모. 주식으로의 포모일까요? 일단은 주식은 날아가고 있죠. 날아가고 지금 있죠. 변동성이 최근에는 커졌지만 네. 어쨌든 방향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날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나는 주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산의 한 50%를 채권에 투자했어. 그렇죠. 네. 근데 그 투자하고 있는 기간 동안 금리가 국고채 10년 금리가 작년 5월이 저점이 2.5%였거든요. 네. 2.5%를 보이던 국채 10년 금리가 지금 4.2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수익률로 치면은 이거는 말도 못하는 지경이에요. 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잡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려가고 여기에서 오는 불안감, 공포심이 너무 커요. 그리고 지금 투자를 잘 하고 계신 분들도 사실은 공포심이 커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커졌어요. 네. 이 변동성 안에서 내가 번 돈을 일부를 잘 회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고 싶은데 이 방법이 뭘까라는 걸 고객들이 문의를 많이 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한 3, 4개월 동안 저희 이제 프리미어 블루 같은 좀 고액 자산가들 많으신 지점에서는 고객들의 공통적인 요청 사항이 현금 흐름 창출하는 상품을 좀 가지고 와봐요. 네. 그래서 보통 커버드 콜 같은 걸 추천을 네. 많이 드려요. 근데 커버드 콜을 추천드리면 얘도 역시 기초자산이 주식인 경우가 많아서 네. 결국은 주식을 더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채권으로 활용하면 어떻게 되죠? 안정적으로 이자가 따박따박 들어오고 주식과의 상관관계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고 그쵸. 그리고 이자의 빈도를 잘 세팅을 하면 그걸로 재투자를 꾸준히. 다시 할 수 있고 음. 이게 너무 좋은 로직인 거죠. 지금 근데 이 방법을 활용하려고 하면 네. 지난번에 제가 너무 안타깝게 말씀드렸던 게 이 브라질 달러라고 하는 게 채권 하나당 거래하는 단위가 한 3억 커요. 정도 된다. 네. 그래서 2달에 한 번씩 이자를 세팅하려고 하면 최소 3개는 붙여야 되는데 그럼 그러면 9억이에요? 10억이다. 네. 한 10억 정도 대신은 적어도 10억 정도를 브라질 달러 채권에만 따로 투자하실 수 있는 그것도 일부 고객부터가 자산이어야 사실은 되잖아요. 시작이 되는 맞아, 그렇죠. 네. 일부 자산이어야 몰빵이 하니까요. 아니라. 그러다 보니 그러면 저와 같은 보통의 네. 투자자들은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이거 사기 너무 부담스러운데 힘든데 난 그만큼 돈이 없는데 우리한테는 그러면 어떤 방식이 좋을까 제가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 고민을 하다가 사실 이렇게 만든 게 사실은 그 풍차 돌리기인데 일단 풍차 너무 돌리기를 좋아요. 왜 해야 되는지를 네. 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고 좋습니다. 중금리라고 하는 것이 네.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을 좀 드리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풍차 돌리기를 좀 시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잘 따라 가셔야 됩니다. 저희가 시간이 1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1시간도 지금 안 남았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브라질 지금 질문 많이 주고 계시기도 하고 사실 주식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예전만 하더라도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의 규모보다 훨씬 크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국내에서 역전이 작년에 네.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채권을 조금 더 공부해 놓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주식이 정답, 채권이 정답만 아닌 시장이니까 그래서 다 오늘 알아야죠. 조금 공부를 제발 좀 쉽게 좀 해주시길 역시 똑똑이신 네. 똑똑입니다. 나머지 부탁을 이제 아버지가 되거든요. 네, 보시면 얼마나- 아버지가 맞아요. 됩니다. 언제죠? 네, 9월에 이제 우리 딸내미가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벌써 이제 벌써 그렇게 그러면 됐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네. 좋습니다. 새로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주식 채권을 떠나서 돈 버는 방법이 크게 3가지 있다라는 걸 좀 설명을 해보고 싶어요. 뭐예요? 우리 근로소득, 노동소득, 자본소득 이런 거 떠나서요. 네. 일단 자본소득 안에서 우리가 돈 버는 방법은 결국은 3가지죠. 자본 차익, 아니면 고정 수익, 아니면 환차익.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대상들이 자본 수익에 집중되어 있는지, 즉 매매 차익, 사고 파는 거 또는 오르고 내리는 거 방향성에 중심이 되어 있다면 그거는 자본 차익 중심으로 네. 되어 있는 거고요.
자본 차익과 상관없이 그냥 꾸준하게 들어오는 돈 이것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이거는 이자 수익, 현금 흐름 중심인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환율이 올라간다 또는 내려간다라는 것이 나의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환차익인 거죠. 네. 여기서 우리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투자할 때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이 선택을 했는지는 알고 했으면 좋겠다. 아, 무작정 돈을 많이 벌고 좋다 싶다가 이렇게 해서 아니라? 달려가지 말고 네. 내가 지금 이거 좋은 거 알겠고 내가 다 알겠는데 그럼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내가 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는 이게 자본 차익인지 아니면 이자 수익 또는 고정 수익인지 네. 환차익인지를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해보면 아 내가 지금은 자본 차익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구나. 근데 그렇다면 만약 이 자본 차익이 예를 들어 지금처럼 뭐 매수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가 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장에서 만약 이 자본 차익이 없다면 나에게는 어떤 리스크가 생기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만약 그런 리스크가 노출이 좀 크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들은 자본 차익을 거두고 있는 투자 자산의 일부를 현금 흐름 주는 자산으로 바꾸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 현금 흐름이 사실 너무 또 거대할 필요는 없겠죠. 적어도 내가 이 변동성 안에서 또는 자본 차익이 빵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요 정도면 그래도 선방했다 네. 하는 정도의 연간 수익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투자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환율이라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가 국내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원화 강세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해외 자산을 투자하신다고 하면 그거는 해외 그 통화의 강세를 투자를 하는 건데 내가 지금 이 통화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노출되어 있지? 그런 것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것들을 좀 정리해서 보면은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본 차익의 거의 90%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제가 자산 배분 차원에서 예를 들어 주식과 채권이 6대4가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네. 아니에요. 네. 저는 이미 그거는 로직이 깨졌다고 생각해요. 오. 이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투자의 목적 자체가 자본 차익을 거두는 데 있어서 나의 포트폴리오의 60%를 하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40%를 가져가겠다라는 목적이어야 되는 거지. 네. 그게 채권이기 때문에 주식이기 때문에 6대4를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제 절대치가 아니군요. 만약 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채권과 주식을 6대4로 한다. 그래서 채권을 만기 30년짜리를 ETF를 샀다. 네. 또는 우리 또 한동안 유행했었던 미국 ETF 중에 만기 20년 이상인데 3배를 버리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거 채권이라고 샀다. 네. 6대4다. 나는 자산 배분을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목적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것 자체도 사실은 방향성에 대해서 베팅을 한 거니까 네. 그건 자본 차익의 계정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관점은 내 자산에 있어서 자본 차익에 너무 쏠리지 않도록 이것의 변동성 또는 그것이 설령 방향성을 바꾸더라도 기본적으로 버틸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런 환경에서는 사실 중금리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제가 위험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득이 됩니다. 이 위험이라는 단어는 사실 저희 채권 시장 입장에서의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금리 환경을 원해요. 금리가 하락해야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그쵸. 그래야 채권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채권은 더 많이 발행이 되면서 뭔가 채권 시장의 자금 흐름이 좋아지겠죠. 즉 채권쟁이들의 표정이 좋아지겠죠. 네. 근데 당분간은 이 저금리 환경으로 가는 건 쉽지가 않은 것 같고요. 중금리가 장기화될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 위험이라는 글자를 사실 바꿔서 기회로 봐야 되고 저거는 사실 어느 정도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내가 설계하면 좋겠다. 다만 만기를 길게 가져가는 거. 한 번에 너무 긴 만기 가져가는 거 말고요. 만기 짧게 끊어서요. 네. 풍차 돌리시면 돼요. 음. 자, 그럼 중금리 장기화라는 단어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 오른쪽에 있는 글자들 한번 보실까요? 성장률, 물가, 재정지출, 채권 발행, 투자 심리. 이거는 전통적으로 채권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들이죠. 아, 그래요. 네,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장률 전망이 이렇고, 물가 전망이 이렇고, 재정 지출의 영향이 이렇고, 네. 채권 발행이 최근에 어떻고. 그러니까
지금 뭐 채권 금리가 어디까지 내려갈 겁니다. 어디까지 네. 올라갈 겁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요거는 사실은 우리가 앞에 있는 기저의 환경들을 떼놓고 결과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결과가 사실은 여기 있는 이 항목들이 다 채권 금리를 결정하는 함수 요소들이거든요. 네. 우리 수학 시간 잠깐 기억해 보시면 네. 어떤 함수식 세울 때 그 함수 안에 뭐 변수가 되는 것들을 쫙 나열을 하잖아요. 변수가 하나면 1차 함수, 변수가 두 개면 2차 함수 이런 거잖아요. 채권 시장 사실 변수가 많아요. 굉장히 많은 변수들로 움직이는 시장이다. 네. 그래서 성장률이 어느 때는 금리를 굉장히 크게 이끌 때도 있고 물가가 크게 이끌 때도 있고 재정의 요인이 크게 이끌 때도 있는데 지금 이 복합적인 환경들이 어떤지를 이 앞단에 있는 왼쪽에 있는 키워드들로 좀 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즉 오른쪽에 있는 건 결과값이고 왼쪽에 있는 것들이 원인이 요인들. 되겠죠. 요인들. 예. 지금 보면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키워드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AR 캐펙스 AI. 사이클, 신냉정과 재정 정책, 인플레이션 이 세 가지 키워드는 단기간에 끝나는 재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AR 캐펙스 사이클 어떻게 보십니까? 요거 지금 버블이고 이제 캐펙스 투자 못 하고 뭐 뭔가 시장의 빌리고 변동성이 있고. 커지고 뭐 이럴까요? 아직 사실 이제 뭐 그런 우려를 살짝씩 하고 뭐 유상증자 한다, 이제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를 하고 있다 하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이게 네. 이제 막 시작된 사이클이거든요. 쉽게 끝날 수가 없죠. 자, 네. 이제 딱 앵커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게 이제 막 시작한 사이클이에요. 얘는 소프트웨어로 뭔가 이제 서비스를 팍 이렇게 터트리는 것보다는 네. 지금은 사실 인프라를 엄청나게 깔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투자를 많이 해야 근데 되고. AI 인프라라고 하는 거는 네. 굉장히 그 옛날에 철도 산업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일단 철도를 깔아야 돼요. 철도를 깔아야 그 위에 기차가 지나다니면서 물류를 하고 네. 생산성의 혁명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사실 생산성 혁명 이런 것들을 말하기 앞서서 지금은 이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 시대이고요. 네. 그 인프라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전력. 뭐 이런 것들 네. 키워드들이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도 계속 순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까는 거는 인프라를 까는 거는 하루 이틀짜리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수년이 걸리죠. 그러니까 오라클이 그렇게 큰 돈을 빌리고 지금 뭐 메타 뭐 다 돈 회사채 빌려야 발행. 되지 네.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채권을 발행하는 구글도 마찬가지인데요. 채권 발행하는 만기가 장난 아닙니다. 막 100년짜리. 있잖아요. 네, 맞아요. 100년짜리 채권, 맞아. 30년짜리 채권, 50년짜리 채권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들은 지금처럼 조달금리가 높은 환경에서 30년, 50년, 100년짜리 채권을 찍을까요? 돈이 오랫동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이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깔기 시작하면 사실은 엄청나게 그냥 다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오래되는 거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인프라를 깐다,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무엇을 한다, 전력을 바꾼다, 다 원자재를 사서 재료를 사서 네. 가공된 어떤 부품들을 사서 이동을 해서 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이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돈들. 물류들의 이동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그럼 그거는 다 돈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네. 인프라를 쫙 깔아야 되는 사이클, 즉 실물 투자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초장기 자본을 요구를 하고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AI 캐펙스 사이클이라는 키워드를 이거는 인플레이션 요소라고 받아들이고 초장기 시장에서의 자본 조달이 더 늘어나는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 보면 이 그러니까 AI 캐펙스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오른쪽에 있는 요소와 비교를 해보면 네. 당연히 짓고 깔고 바꾸고 하니까 성장률은 높아지겠죠. 그리고 물류가 계속 이동을 해야 되고 원자재 계속 수입해야 되고 부품 계속 수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깔려고 하면은 로봇이 다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서 깔고 붙이고 다 해야 돼요. 인건비 늘어나겠죠. 그리고 그 늘어난 인건비로 사람들이 돈을 더 벌면 물가 올라가면 소비도 그렇죠. 올라가겠죠. 네.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물가와 연동이 되고 그리고 초장기 채권 발행하는 거 그다음에 투자 심리가 이제는 새로운 문명이 시작됐다.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투자 심리는 더 주식 시장으로 이끌 것이고 이런 것들로 다 연결이 된다.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2023년 이후로 이번 5월달 미국의 CPI가 최고치를 찍었어요. 맞아요. 네. 4.2. 전년 대비 음. 4.2%래요. 한국은 3.2%가 나왔어요. 정확히 덜 말하면 나와요? 3.14%. 네. 원주를 같네요. 맞아요. 3.14.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물가라고 하는 게 단기에 국제유가가 잠깐 전쟁 때문에 상승해서 그렇죠. 네. 이 물가가 오른다 단언할 수 있을까? 만약 국제유가라는 요소가 제거가 되면 그러면 물가는 다시 2%로 안정이 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키워드가 앞에 있는 AI 캐펙스 사이클이라는 키워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분명히 인플레이션을 더 높이는 재료가 됐겠지만 네. 만약 지금 이제 국제 원유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게 연말에 얼추 한 80불 정도를 전망하는 것 같아요. 연말 80불이면 작년 하반기에 평균이 60불이 안 됐다는 걸 감안을 해보면 그것보다도 플러스 몇 %냐라는 그렇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럼 내년에는 만약 전쟁이 끝나서 국제유가가 안정이 되면 그럼 다시 60불, 50불 되냐 그러면 엽기적 효과로 인해서 물가가 많이 하락할 거냐 그거에 대한 효과도 있겠지만 AI 캐펙스 사이클이라는 부분도 속도가 더 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 두 개는 계속 서로 핑퐁 하면서 서로를 높일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적어도 인플레이션이 막 5%, 7%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3%, 4% 사이에서 머무를 확률이 좀 높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궁극적으로 이 AI 캐펙스 사이클이 시작된 이유는 결국은 신냉전 체제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반도체 AI라고 하는 게 사실 양국 간에 미국과 중국 간에 네. 어떤 결국은 패권 패권 전쟁이잖아요. 패권 전쟁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국방과 연결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 국방과 연결된 것들은 결국 어떤 그 국방 관련된 비용들이 지출하는 네. 이 국방 지출이 늘어난다라는 쪽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제 발표한 거 보니까 국방은 자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대통령께서. 경제는 미국, 국방은 자주. 과거에는 어땠죠? 경제는 중국, 국방은 미국이었는데 네. 이제는 셀프예요, 셀프. 그러면 재정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AI 캐펙스 사이클이 돌고 있는 과정에서 신냉전은 지속될 거고 그것은 국방을 중심으로 해서 또 복지를 중심으로 해서 재정정책 비용은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고 네. 사실 우리가 AI에 들어가는 어떤 뭐 인프라 투자 비용 이런 것도 사실 저는 뭐 재정정책의 일환이라고 판단해야 된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요 세 개의 키워드들이 오른쪽에 있는 변수들을 계속 다 자극을 해요. 이게 금리가 하락할 수 없는 또는 하락하기가 쉽지 않은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 금리가 중금리를 다시 내려가서 저금리 시대로 가려고 하면 네. 저는 이 중에 뭐 하나는 깨져야 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부서져야 돼요. 여기에서 저는 숙주는 AI 캐펙스 사이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깨지면 나머지는 우르르 깨질 수 있어요. 네. 근데 과연 그럴까? 또는 신냉전이 깨지면 AI 캐펙스 사이클의 속도가 느려지거나 또는 국방에 대한 비용 부담이 줄어들거나 인플레이션 속도가 느려질 수 있을 텐데 이것도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기에 있는 키워드들은 깨지기가 쉽지 않다.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금리가 뭐 몇 %까지 내려갈까, 몇 %까지 올라갈까 이런 변수들도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금리 장기화라는 키워드 안에서 일단 우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계속 잘 활용하는, 잘 돌리는 전략들을 써야겠다. 네. 우리가 사실 금리를 분석하고 채권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이유는 결국 궁극적으로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지? 라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인 중요하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게 그럼 주식시장의 뭐 악영향이냐. 예전에는 그랬어요. 금리가 높으면 주식시장이 안 좋다. 금리가 하락해야 주식시장이 좋다. 네. 근데 큰 사이클 앞에서는 사실은 성장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금리라는 요소가 상대적으로 가중치가 저는 줄어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본 조달 비용을 크게 써도 더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면 네. 해야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자녀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3개월 뒤에 어떤 큰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점수가 너무 모자라. 어떻게 해요? 과외비 100만 원이라도 써야죠. 더 많이 돈을 쓰고. 네. 아웃풋이 명확하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이게 코스트라는 것과 이 그로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코스트의 객관적인 레벨의 어떤 민감도를 생각하는 것보다 이 그로스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방점을 둬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들어서 네. 뭐 저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중금리 장기화 된다고 주식 깨지는 거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채권 하시는 분들께는 채권을 통해서 돈 버는 방법은 자본 차익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현금 흐름을 만들어서 캐리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제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통하는 시대일까라는 생각도 되지만 주식이 또 실적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을 때 금리도 조금 더 방향을 올리기 더 쉬워지는 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보면 주식 시장의 상승이 사실 최근에 보면 백화점 종목들 소비. 주가 네.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많이 올라갔죠. 사실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통화정책 측면에서 봤을 때 완화적 통화정책을 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요. 효과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시장이 좋다, 자산시장의 가격이 높다, 그리고 그 부의 효과가 실제로 소비로 연결이 된다라는 구조에서는 사실 통화정책, 통화당국 관점에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압박보다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또는 만약 물가라는 변수가 조금 더 가중치가 높아지게 되면 그것을 추적하는 거에 목표를 조금 더 따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오늘도 FMC가 있고 한데 통화정책에서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저는 좀 매파적으로 변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뭐 물가 그 자체만 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물가는 지금 일시적으로 상승한 거다. 그러니까 연준이 기준금리를 만약에 인상을 한다면 그것은 실수하는 것이고 한국도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논리를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이 자산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가 실질적으로 부의 효과를 창출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이것 자체가 완화적 정책을 실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당국들은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물가에 대해서도 해석이 많거든요. 네. 어떤 사람들은 국제유가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튄 거다, 아니다라는 해석들이 많은데 과연 중앙은행에서도 이거를 일시적인 요인으로만 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한국은행의 보고서나 또는 연준에서 발행하는 보고서들 물가에 대해서 커멘트한 것들은 제가 참 유심히 보는데 좀 주목할 것은 일단 중앙은행들에서 말하는 성장에 대한 궤적 자체가 지금 기대값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물가에 대한 눈높이도 조금씩 높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통화정책에 있어서 우리가 인하를 해야 하는 명분을 찾는 게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는 환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에서 예를 들어서 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놀라지 마세요. 다만 자연스러운 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그래서 그 끝점이 어디야라는 것만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됩니다. 커멘트들이 어떻게 변했다, 동결기조에서 예를 들어서 인상으로 바뀌었다, 그 자체의 의미를 두시기보다 그래서 끝점을 어디로 보는가. 끝점이라 하면 사이클의 종료 시점을 예를 들면 점도표. 점도표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6개월을 보여주고 미국 같은 경우는 3년 이상을 보여주는데 그 끝점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준이 얼마만큼 달라졌나라는 걸 보시면 돼요. 만약 끝점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중간 경로가 인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그건 일시적이라고 해석하는 거로 볼 수가 있고요. 만약 끝점도 같이 높아졌어요. 그럼 이거는 약간 추세적인 사이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는 일단 끝점을 보자. 그리고 약간 매파적인 통화 정책을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놀랍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중금리 시대에 우리가 풍차 돌리기, 아까 이제 되게 큰 금액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게 채권 투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팁이 될 만한 그 전략을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는 건가요? 일단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채권들 중에 저는 이왕이면 좀 균질한 성질을 가진 채권이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브라질 채권이면 브라질 채권으로 쫙, 국고채면 한국의 국고채면 국고채로 쫙, 좀 균질한 자산들을 일단은 쫙 한번 펼쳐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수익률 곡선이에요.
우리가 국고채를 가지고요. 만기에 따라서 수익률이 얼마야 하고 이렇게 점을 찍어 놓은 게 수익률 곡선이에요. 이거를 여러 개 채권을 섞으시면 그림이 들쭉날쭉해져요. 그리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뭔가 리스크가 변수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균질한 애들을 한번 만기별로 수익률이 얼마인지 그냥 쫙 한번 펼쳐보자. 저희 MTS에서도 예를 들어서 브라질 채권 이렇게 검색하시면 네. 만기별로 쫙 나오고 연한산 수익률 쫙 나와요. 그냥 그거 그냥 점으로만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지금 옆에 보여드리는 이 그림도 브라질 로컬 채권, 저희가 헤알 채권이라고 하죠. 네. 헤아라로 표시된 브라질에서 발행한 국채인데요. 얘가 지금 만기가 2027년에 도래하는 거, 2029년에 도래하는 거, 만기가 2년에 한 번씩 도래하는 그러네요. 것들로 제가 점을 한번 찍어봤어요. 옆에 있는 숫자는 제가 지웠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그때그때마다 숫자가 달라지니까요. 궤적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어요. 지금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냐면 근데 만기가 짧은 거나 만기가 긴 거나 이 높이 차이가 별로 안 난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 첫 번째, 만기가 긴 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보상이 그렇게 큰 게 아니네. 그럼 꼭 만기 긴 것만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겠네. 네. 라는 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지금 브라질 채권에 투자를 해서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싶은데 근데 나는 여기에 투자한 자금이 한 2년에 한 번씩은 원금이 필요한데 그럼 어떡하지? 네. 그럼 2년 뒤에 해지해야 되나? 그러면 만기 짧은 거를 쪼개시면 되는 거죠. 2년에 한 번 해서 채권을 5개, 6개로 쪼개셔도 돼요. 제가 지금 왜 브라질 로컬 채권을 가지고 왔냐면 브라질 채권은요. 한 계약당 한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면 사실 수 있으세요. 그게 한 개 한 개 다 구매할 수 있는 한 개 거예요? 한 개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최소 단위가 한 2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만 있어도 네. 살 수 한 4개, 4-5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 그러면 채권 요렇게 만기별로 나눠 가지고 네. 적금 풍차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만기 첫 번째 도래하는 거 하나, 두 번째 도래하는 거 하나, 세 번째 도래하는 거 하나 분산해 놔야겠다. 그러면 각각의 채권에서도 이자가 발생을 할 거고 그다음에 2년에 한 번씩 원금이 도래하니까요. 네. 중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굳이 깰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이 채권 자체는 만기도 짧게 도래할 뿐더러 이자도 고정적으로 잘 주는 자산이니까 뭐 중간에 굳이 뭐 해지하고 뭐 이럴 리스크도 없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 채권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가져가면서 이 원금에 대한 회전율도 높이는 그래서 회수를 계속 해가는 그런 전략들을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채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네. 브라질 채권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자를 받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요. 이것입니다. 네. 네. 올해 아까 아마 돈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돈 많이 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의도치 않게 배당 수익이 굉장히 높아지신 분들도 계실 거고 네네네. 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이자에서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건 좋지만 그 이자 받는 것만큼 또 고스란히 뱉어내야 돼. 과세에 노출이 아. 되니까 이거 이자 받는 걸로 오히려 내 과세율은 더 높아지는 게 나는 싫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는 일단 비과세이기 때문에 네. 이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채권들은 정확하게 다 이표가 10%다라고 보시면 되고 10%의 이자를 받는데 만기도 잘 분산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한번 거래할 때 최저 단위도 작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전체 자산에서 너무 자본 차익 중심으로 쏠려 있는 그 포트폴리오를 네. 일부는 현금 흐름 쪽으로 조금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같은 로직으로 사실 국채도 보실 수 있겠죠. 네. 국채도 장내 시장을 활용을 하시면 장내 채권 시장을 활용하시면 소액으로도 투자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쫙 펼쳐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2가지 전략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지금 요거는 이제 제가 2년에 한 번씩 만기 돌리는 기준으로 했고요. 그거는 지금 하늘색으로 현금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중간에 이자 소득이 톡톡톡 오다가 한번 쑥 원금 돌려받고요. 네. 톡톡톡 이자 받다가 원금 쑥 돌려받고요. 저게 이제 만기가 되는 네, 거군요. 만기일에 네. 제가 정확하게 점을 같이 찍어 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찍혀 있는 진한 파란색 점하고 쑥
올라와 있는 네. 하늘색 선하고 같이 보시면 아 이때 이 채권들이 만기가 도래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제가 요거는 재투자 가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네. 원금 회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2년 뒤에 쓸 돈, 4년 뒤에 쓸 돈이 우리가 정해진 돈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돈들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는 만기가 도래하면 이 채권은 이제 끝나는 거고 그 다음 남아있는 만기 채권에서 주르륵 이자 받으시고 네. 또 2년 뒤에 또 원금 돌려받고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늘색 선 같은 경우는 아 나는 재투자는 가정하지 않을래. 오히려 내가 그때그때 필요한 현금 흐름 원금을 돌려받는 거 네. 우리 적금 타는 기분 그러니까요. 그 기분을 나는 원해 라고 하실 때 요 로직을 쓰시면 되고 네. 그렇지 않으면 그때그때 계속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재투자를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재투자를 하시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냐면 네. 지금 뒤에 있는 베이지색 선인데요. 앞에 있는 하늘색보다 뒤로 갈수록 이자를 또박또박 받는 그 이자의 규모가 차이가 점점점 커져요. 아 저거는 이제 네. 재투자를 그렇죠. 가정했을 재투자를 때. 계속 가정을 네. 하는 거죠. 그리고 만기에 2037년에 예를 들어서 최종 만기 때 한 번에 다 원금을 다 돌려받는 그래서 만기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중간중간 이표 그러니까 그 채권들을 쪼개놓긴 했지만 그 원금이 도래했을 때 그거를 그때에 맞게 재투자하고 재투자하고 하는 로직까지 반영을 한 건데 그러면 월 평균으로 또는 연 평균으로 우리가 받는 이자 수익은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고 네. 나의 만기에 돌려받는 한꺼번에 원금을 수취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이 풍차 돌리실 때요. 내가 필요한 게 매년마다 높게 쌓이는 이자. 네. 균일한 이자 금액이냐. 예를 들어서 나는 이자로 매년마다 1,000만 원씩은 무조건 받고 싶어. 만기는 내 중간에 원금은 안 가져가도 안 돼. 건들 테니까. 원금 이자만. 도래하겠지만 만기 도래하겠지만 그건 재투자 계속하고 네. 나는 앞으로 10년 동안은 무조건 연애 이자 1,000만 원씩은 그냥 따박따박 가져갈 거야. 그래서 나는 매년마다 유럽 여행 갈 거야. 좋다. 괜찮지 않아요? 네. 부러운 그런 사람. 계획들을 세우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번에 애들 데리고 유럽 여행을 한번 가볼까 내년에는 그래서 예산을 세워봤더니 한 달 동안 3인 가족이 여행하는데 대략 예산이 한 3천만 원 정도 한 돼요. 달 정도 여행을 하면. 계획하고 계세요? 한다면 많이 한다면 꿈, 이쁜 희망. 그럼 그 기간을 예를 들어서 2주로 줄이면은 그거의 금액이 절반이 되고 네. 절반이 되겠죠. 그렇게 계산하면 네, 되잖아요. 네, 네. 우리 꿈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제주도로 갑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인당 1,000만 원이 필요하네라는 게 제 계산에 나왔어요. 맞아요. 네. 와 어떡하지? 근데 우리가 매년마다 인당 1,000만 원짜리 여행을 매번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가려고 내가 삼성전자 투자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여행 갈 시기에 갑자기 주가가 빠질 수도 있는 네. 거고 아니면 뭐 다른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눈물을 머금고 가서 유류 할증료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로마 네. 가서 스테이크 먹으려고 했는데 햄버거 먹어야 되고 네. 이러면 진짜 슬프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매년마다 또는 2년에 한 번씩 큰 이벤트들을 그러니까 이자로서 뭔가 확정된 이벤트들을 좀 우리 그 삭선 얘기했었잖아요. 네. 삭선하는 맞아. 마음으로 현금 흐름으로 제가 그런 거 중요한 건 해치우라 신비 그랬잖아요. 정도는 요걸로 그쵸. 대체한다. 그쵸. 아이 그런 거랑,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난 제일 중요해. 그리고 나는 만기는 분산을 해놨지만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네. 중간에 이 채권을 부시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만약 재투자를 일단 기본 가정을 할 거야 그러면은 월에 또는 연에 이자 현금 흐름을 상대적으로 높게 균일하게 네. 가져갈 수가 있고 아 나는 근데 지금 자금 여력이 크지 않고 그리고 원금을 돌려받아서 2년에 한 번씩 난 또 큰데 또 재투자할 거야. 뭐 부동산 재투자하실 수도 있고 주식에 재투자하실 수도 있고 나는 그때그때 큰 몫으로 재투자할 거야 하시면 현금 흐름 중심으로 하늘색으로 가져가셔도 되고 다만 이렇게 되면 뒤에 채권이 하나하나 이제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네. 우리가 연에 받는 이자 금액도 사금사금 쌓이죠. 내려가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채권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뒤로 갈수록 이자 현금 흐름의 기여도는 낮아진다. 줄어든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두 가지 다 좋은 방법이니까 자신의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거 예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저는 네. 기대 수익률도 너무 궁금하긴 해가지고. 지금 브라질 채권이 연한상 기대 수익률이 대략 한 13.5% 정도 네. 돼요. 엄청 높네요. 왜냐하면 이자를 이 채권이 10%씩 주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 금리가 14%가 넘어요. 네.
요거 하나 제가 딱 짚어드리고 싶은데 어. 채권 가격 어떤 건 되게 비싸고요. 어떤 건 되게 싸거든요. 네. 왜 다른 그게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브라질 채권으로도 설명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자를 연에 10%씩 받아요. 그렇죠. 자, 지금 만약에 시장 금리가 10%예요. 음. 이럴 때를 채권 가격은 그냥 파라고 표현해요. 100. 파. 시장 금리하고 지금 우리가 이자 받을 수 있는 금리하고 같다. 그러면 요건 그냥 기준값으로 100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 금리가 15%예요. 네. 지금 내가 채권을 만약에 새로 발행된 채권을 구한다면 15% 금리 주는 채권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채권은 10%밖에 안 준대요. 얘가 예뻐 보일까요? 아니면 좀 모자라 보일까요? 모자라 보이죠. 좀 모자라 보이죠. 뭔가 그럼 그런 할인가 애들은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네. 애들은 내가 프리미엄을 주고 살까요? 아니면 디스카운트에서 싸게 살까요? 디스카운트에서. 그렇죠. 네. 지금 브라질 채권이 연환산 수익률이 13.5%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네. 지금 시장 금리가 14%인데 얘는 이제 10%밖에 안 준대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라 떨어져 보이는 보이죠. 거죠. 그러니까 100이 아니라 100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사실 수 있어요. 실제로 브라질 채권은 기준이 1000인데요. 네. 1000이 아니라 한 850, 800 요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 수익률까지 다 더하면 즉 자본 차익이 그냥 자동적으로 생겨버리는 거죠. 싸게 샀고 만기 때 1000을 돌려받으니까 네. 그냥 그 자체로 수익률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 13.5% 정도의 수익률이 지금 만기가 2027년에 도래하든 2031년에 도래하든 2037년에 도래하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것들이 연한산 수익률이 만기 구간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면 즉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요.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한다면 네. 만기가 뒤로 갈수록 큰 보상을 준다면 그때는 우리가 베팅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만기 보상 많이 주는 거, 이 보상이면 난 충분하다 생각하면 만기 긴 쪽으로 가는 건데 지금은 평평하잖아요. 그러면 짧게 나눠서 사서 돌리고 돌리고 지금 이 하시는 시점에 것이- 할 수 있는 게 풍차 돌리기. 네, 그렇죠. 오. 그리고 만약 향후에 네. 이 수익률 곡선이 누울 수 있어요. 거꾸로 역전될 수도 있어요. 네. 뒤로 갈수록 예를 들어서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연화산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 채권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이성적인 수준보다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때가 경기 침체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점들이 연결한 것들이 평평할 때는 풍차 돌리기, 네. 위로 확 올라갈 때는 그때는 긴 채권에서 내가 연 환산 수익률, 즉 만기 보유를 관점으로 해서 한번 베팅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게 역전됐을 때는 경기 침체 위험. 그래서 그때는 똑같이 만기가 긴 채권을 사더라도 그때는 난 이거 안전자산으로 사는 거야. 네. 주식이 하락할 위험을 대비해서 장기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거야.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설명 듣다 보니까 네. 여러분도 어떻게 좀 정리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채권 투자하면은 금액을 좀 많이 가지고 해야지 좀 의미 있는 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기도 하고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나는 주식 수익률 보고서 채권 투자 지금 못해라고 생각하시는데 브라질 채권은 진짜 안정적인 투자인데 이거 수익 좀 높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진짜 적합해서 자주 소개해 주시잖아요. 네. 아직까지도 브라질 채권에 한번 투자하지 못하셨던 저는 이제 조금 안정을 담보하는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장님을 좀 찾아가셔야 되지 않나 이쯤은 돼서는 그러니까요, 좀 진짜. 일부 챙겨서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지금 주식이 뭐 100인 분들이 사실 더 많을 것 같아요. 저요. 저도 그래요. 저요. 근데 물론 ETF로 지금 뭐 맞아요. 7대3 저도 이렇게 해서 분산 느낌은 해놨지만 사실 그것도 아까 분산은 아니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으니까. 채권만 이렇게 투자를 해본 경험이 없는 맞아요. 분들은 네. 뭔가 한번 이제 여기에서 딱 물꼬를 떠서 해보면 이게 이래서 나에게 자산에 몇 %는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인지할 텐데 다들 채권 하면 좀 약간 나에게는 맞아. 거리감 있는 투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들 네.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그걸 좀 깨기 위해서는 차장님이 뭔가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채권을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이용을 했냐면 채권은 경기 침체의 시그널이다. 경기가 안 좋아야만
채권으로는 돈을 벌 수 있다. 즉 자본 차익 관점에서만 계속 채권을 이야기했기 맞아요. 때문에 자본 차이. 저는 그거는 이제는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해지의 수단, 뭐 안전자산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요. 항상 우리가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네. 주식의 변동성을 채권으로 안정화하고 주식이 하락했을 때 채권 가격이 상승하니까 네. 두 개가 역액관계니까 뭐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채권은 주식을 특히 선호하시는 분들 또는 채권 주식 시장이 좋은 상황에서 채권을 바라보는 눈은 당연히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죠. 저도 객관적으로 주식 안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주식과 채권 6대4가 아니라 네. 자본 차익과 현금 흐름을 주는 그러니까. 자산의 비중을 네. 6대4 이런 식으로 어. 조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만약 주식 안에서도 배당이든 어떤 형태든 이게 현금 흐름 줄 수 있는 거를 4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네. 저는 사실 굳이 채권 해야 되나 생각도 합니다. 다만 채권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절세 목적에서. 그리고 자본금이 우리의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사실은 얻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공포가 더 커지는 구간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채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또한 접근하는 방식을 채권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금리가 하락할 때만 좋은 자산이야 이런 것보다는 채권 그 자체가 가질 수 있는 현금 흐름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조금 더 열어서 보고 그것으로 만들어진 현금 흐름으로 내가 안정적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만드는 거 그런 것들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마지막으로 고액자산 분들께 드릴 때 이 채권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현금 이 풍차 돌리기든 아니면은 뭐 2달에 한번 현금 흐름 만들기든 그걸 말씀드릴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네. 현금 흐름 파이프라인을 하나 딱 갖다 두신다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물은 순환해야 되잖아요. 돈도 순환해야 되거든요. 어디에 딱 제일 마지막에 고립되고 이렇게 계속 돈이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를 못하면 거기는 결국은 쓰레기들만 남게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돈이 흐르는 길에 나의 돈이 또 있고 네. 그 자산들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현금 흐름을 계속 만들어주는 자산들은 현금 흐름 파이프라인을 옆에 탁 갖다 대서 막혀있던 길에 수로를 뚫어주는 거랑 똑같아져요.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도 더 잘 순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저는 꼭 채권이 아니더라도 현금 흐름 파이프라인 하나씩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 만약 금융자산 안에서 그리고 이 주식에 너무 많은 특히 주식 중에서도 자본 차익 방향성에 너무 많이 베팅하신 분들은 이런 채권들을 활용하셔서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 파이프라인을 갖다 대 보시고 그리고 이 안에서 이 현금 흐름으로 내가 만든 부가가치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좀 경험을 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 수로가 더 점점점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브라질 채권은 사실 채권 투자 안 해보신 분들께도 저는 굉장히 좋은 엔트리 레벨로는 저는 굉장히 좋다 그렇기 생각합니다. 때문에 차장님 혹시 이게 저희가 뭐 방송에 저희가 내거나 아니면은 회사의 어떤 그 뭐 지침이 없으면 무작정 따라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애형 무작정 따라하기 해가지고 이렇게 상품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좀 소액으로 시작을 좀 해보고 싶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국채 투자하면 되게 안정적으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보통 이제 미국채 투자하거나 네. 뭐 그렇죠. 한국에서도 뭐 되게 국채 투자 아니면은 좀 유명한 큰 기업에 대한 회사채 투자만 생각했지. 네. 근데 브라질이 이렇게 금리 높은 건 알겠는데 브라질 채권에 투자 내가 뭐 해도 돼? 그 나라 괜찮은 거야? 이렇게 좀 막연하게 맞아요.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괜찮아요? 일단 첫 번째. 이전 없다고 따라가도 돼요? 그렇죠.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전 없다고 따라가도 돼요. 네. 그 너무 중요하신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요. 네. 주식하는 그 기업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 근데 얘가 지금 3연속 상한가를 쳤어요. 네. 따라가야죠. 따라가야지. 큰일 나지 그러면. 따라가야지. 대세를 따라. 3연상인데 맞을 수 있는데요? 내가 상투 잡고 또. 그 기업도 모르는데. 모르는데. 그러면 안 아니, 그 되죠. 기업을 뉴스에서 본 적은 있어. 근데 나는 그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벌고 네.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근데 3연상이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아유, 지켜봐야죠.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안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리스크가 뭔지를 네. 보고
그 리스크가 앞으로 더 커질 만한 여건인가? 아니면 그 리스크가 당분간은 또는 내가 만기 도래해서 내 원금 돌려받을 때까지는 큰 문제 없는 건가? 라는 부분을 짚어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국가신용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브라질. 축구 잘하는 나라. 너무 잘하죠? 삼바. 그거 네. 말고 이제 알고 네. 있는 거 한번 대봐요. 브라질. 브라질 타코 아닌가? 거기는 타코는 멕시코. 스페인이죠. 멕시코인가? 멕시코 그쪽 아닌가? 스페인 빠에야. 너무 무지하다. 잘 아우, 모르겠다. 창피해. 브라질 진짜 브라질. 호나우두 뭐 뭐가 성 제가 여기 와서 능력이죠?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렸던 단어 하나 있어요. 룰라. 히토류. 히토리 아, 맞다. 자원. 자원 가는 거. 이거 우리가 또 까먹었네. 자원이 중국하고 친하고 어. 요즘에. 제가 환율 이야기를 드릴 때 이런 말씀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환율이라고 하는 게 그 나라의 경쟁력이라고 했잖아요. 네. 원화가 이거 조금 아픈 얘기입니다. 원화가 지금 뭐 1,530원, 얼마 전 1,550원도 다시 봤습니다. 원화가 지금 약세 기조를 지속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화가 달러에만 약한 걸까요? 전체 유독? 통화 대비해서 미국에 대해서만 유독 약한 걸까요? 미국은 좋고 한국은 안 좋아서 한국만 환율이 깨지는 걸까요? 어떻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면 N화만 제외하고 다른 한 최소 15개 국가 상대 통화로 봤을 때 네. 원화가 제일 약해요. 음. 일본만 이겼어요. 근데 요즘 그것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전년비로 매일매일 숫자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네. 그것도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보면 일단 원화가 뭔가 구조적으로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근데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뭐 근본적인 것들은 차치하고 브라질 얘기가 나왔으니까 헤알하고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헤아라하고 지난 1년 동안 원화가 헤알 대비 몇 퍼센트 약세가 됐을까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알면은 거기 차장님 자리에 앉았겠죠? 얼마나 약해졌을까? 10%. 원화가. 10%. 찍었어. 업! 15, 업! 20, 업! 30? 22%요. 22%. 너무 높게 잡았네요. 왜 지난 1년 동안 22% 나. 코스피가 2,400포인트에서 8,000포인트를 맞아요. 찍고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주가가 화랑이고 반도체 수출이 수출 역대급이고 역대급이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왜 원화는 브라질 헤알 대비해서 22%나 약세가 됐을까? 이건 숙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숙제 주셔야 그 숙제를 그러면 풀면은 네, 브라질 메리트를- 채권에 내가 투자해도 되나?라는 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실제로 그 투자를 하고 그 금리를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꼭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지금 다들 축구 보러 지금 가신다고 월드컵 지금 보러 마음이 갔어. 떠 계세요. 사장님 저희도 이제 응원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증권가에 그 뭐 펍이나 이런데 난리 났더라고요. 오, 저기 네. 또 건너편에도 전광판 설치한대요. 혹시 원하시면 오전 시간인데. 예, 오, 가셔서 네.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부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아침엔 투자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네. 다들 마음속으로는 한켠으로는 축구만 생각을 하실 텐데 맞아요. 네. 우리 인생에서 뭐 축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자산이 더 소중하다라는 거 그리고 시장이 지금 약간 주춤했었다가 다시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7.81%, 코스닥은 4%대 네. 오르고 있는데요. 오후장에도 더 흔들리지 않고 오늘 좀 개인이 팔거든요. 네, 차익 실현한 걸로 채권 투자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예, 흔들리지 않고. 잠깐. 왜요? 요즘에 진짜 여도은 어. 기 좋은 거 아시죠? 오늘 어때요? 대한민국 승리 한 번만 좀 염원해 주세요. 오늘은 응원해 주세요. 그래도 첫 경기라서 몸을 좀 사릴 거예요. 우리 선수들이. 그래서 체코와의 경기입니다. 가볍게 1대 0으로 이기는 좋았어. 걸로 가겠습니다. 졌다고 저한테 다음 주 월요일로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빨리 끝내시죠. 예, 이길 겁니다. 여러분, 그럼 다 같이 우리 대한민국 외치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짝짝 짝짝 짝. 감사합니다. 안녕.